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여러분과 연결해서 이 유러시아 프로젝트 강좌에 이렇게 초대받고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것은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어떤 이주 역사와 정체성. 뭐 카자흐스탄 고려인 하면은 우리 그 소비에트 해체 이후에는 각 공화국으로 나누어지 15개 공화국으로 독립이 됐죠. 구소련 한인이라고도 여기고, 왜냐면은 이분들은 소련 시대에 같은 역사를 공유를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전체적인 그림에서 과거 우리 조선 말기 때 연해주 러시아 땅으로 건너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이주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왔고, 뭐 한 번 이주가 된 게 아니고 여러 번 이주를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또 그 거주사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자기를 완전히 갱신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들이 한인 디아스포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물론 고려인에 대한 연구는 많습니다. 연구 그 업적들을 보면은. 하지만 저는 여기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좀 더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 접근 방법에 있어서 특히 뭐 우리 그 디아스포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문화 인류학 연구에 있어서도 외부자 관점, 내부자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자 관점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보고 접근하려면은 여러 가지 언어적인 그런 거 또 극복을 해야 되고, 연구자가 또 오랫동안 또 관찰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기 근무하면서 그런 조건에서 할 수 있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러시아를 완벽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이분들하고 라포를 형성하면서 오랫동안 봐왔고, 또 일부 많은 분들하고는 또 자주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로 해서 이분들을 좀 더 심층 있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게 됐습니다. 혹시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학생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의 수업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수업에는 중국 학생들 있고 다른 그 러시아 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소속된 대학교는 알파라비 카자 국립대라고 합니다. 이 대학 명칭에도 이 역사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에트 해체 이전에는 이름이 끼로바 명칭 대학이었어요. 근데 끼로바라는 사람은 소비에트 시대 볼셰비키 혁명의 영웅이었어요. 근데 카자흐스탄 독립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카자흐 쪽에 의미 있는 조상들의 영웅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각 공적 기관, 연구소, 대학 할 것 없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알파라비는 또 누구냐? 이분은 중세 시대에 이쪽 지역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카자흐스탄에가 국경이 없었고 그냥 부족 단위로 살고 있었고 한데, 이분이 워낙 그 유명한 철학자고 또 오늘날 기하학에 아주 큰 공헌을 하신 분이죠. 유럽의 수학에 아주 영향을 크게 미친 분이신데, 이제 이분을 영웅시하면서 자기네 조상으로 모시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서 역사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파라비가 그때 카자흐스탄 나라도 없었는데 카자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 어떻게 니네 역사냐? 이것도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독립국가연합의 지도를 지금 보고 있죠. 1990년대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난 이후에 소련의 그 독립한 국가들은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결성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 지금 회원국으로 있는 건 아니고 9개국만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러시아, 벨라루시아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 그루지아는 지금 저쪽으로 전쟁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하고는. 그리고 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쪽은 일찍부터 유럽 쪽으로 기울어 버렸죠. 나토 세력.
이쪽으로 돼 있었고, 그래서 이쪽 벨라루시, 러시아, 뭐 이렇게 카자흐스탄 4개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요런 국이 이제 그 독립국가 연합 결성체로 형성돼 가지고 굉장히 그래도 돈독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하지만 잠재적인 분열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공동체로서는 이 러시아하고 특히 우리 카자흐스탄, 벨라루시아, 또 아르메니아 이거는 굉장히 돈독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어떤 뭐 큰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우크라이나하고 완전히 입장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 러시아 관점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서방 저쪽 유럽하고 직결 통로가 있잖아요. 바로 국경을 맞이하고 있고, 카자흐스탄도 물론 이 남쪽으로 국경을 맞이하고 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의 국가 이익을 봤을 때는 이 나토 세력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위협적이죠.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정학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쪽에도 동쪽에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로 이쪽 카자흐스탄 북쪽 지역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독립하고 난 이후부터 분리주의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우크라이나하고 카자흐스탄은 다른 점은 어떤 그 나토 세력과 별로 연관이 없다는 거.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 북쪽에 러시아인들이 많고 분리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91년에 독립을 했는데 1998년도에 이 수도 남동 쪽의 알마티에서 저기 아스타나 북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 발표되는 이유는 알마타는 아주 지진되기 때문에 이 수도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북쪽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그 실제 이유는 이 러시아인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분리주의적인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옮겼다고,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랄까, 이 러우 전쟁에 있어서 제가 이제 석사 때는 국가 안보를 전공을 해서 뭐 제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하면은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볼 때 너무 선악의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학에서는 이 좋은 나라 나쁜 나라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국가 이익만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상주의적 관점도 있고 다른 관점도 있지만은 국가 이익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를 볼 때 굉장히 더 잘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너무 저쪽 그 미국발이나 이 유럽발의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그 평화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지만 국가 이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를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궁금한 것 중에서 아마 1월 폭동 작년에 일어났죠. 저도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아주 너무나 그 폭력 세력들이 동원되고 또 외부 세력까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카자흐스탄이 위태했다 라고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거는 어떤 중앙아시아나 러시아가 개입된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내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나자르바예브 대통령이 이렇게 물러나고 그 다음 대통령이, 그러니까 토카예브가 이렇게 선출이 돼 가지고 대통령을 하게 됐는데, 나자르바예브 대통령 시절 때 오랫동안 그 제2인자로 군림을 해왔던 마시모프라는 국무총리, 토카예브 시절에는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국장 원장으로 있었거든요. 이분이 나자르바예브 친척 세력하고 굉장히 뭐랄까 큰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토카예브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했다. 이제 이런 걸로 밝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제 다행히도
나자르바 대통령은 토카예브 손을 들어줬죠. 왜냐, 자기 친척들이나 이 세력들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소련의 러시아군의 또 파병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단락 돼버렸죠. 완전히 지금 평화롭게 지금 다 진압이 됐고요. 근데 실제 그 당시 한 100명이 이렇게 희생됐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00명 이상 주변에 제가 뭐 누가 희생됐고 총에 맞아 죽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거는 진정이 되고 그리고 제 경험을 조금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면 카자흐스탄이 뭐 경제 수준은 어떻고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부패를 했고 또 소련의 유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또 얼마만큼 또 변화했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7년 전에 그 남편을 따라 완전히 저희 가족이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물론 남편은 그 전에 러시아나 이쪽에 오랫동안 또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결정을 해가지고 아무런 그 대비 없이 전혀 그런 상태로 이쪽 새로운 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와보니까 이쪽은 무슨 인종 전시장 같은 곳이에요. 130여 개 민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과 너무나 똑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 완전히 저쪽 유럽 쪽 백인 쪽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와서 초창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굉장히 관료주의적이고 서류주의고 행식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 소련 말기 때 그대로 이제 이렇게 물려받은 그런 유산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학생들도 교환 학생으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생활을 하고 하기도 했는데 특히 남학생들이 많이 타겟이 됩니다. 특히 한국인 남자들이 길거리에 걸어가면 경찰들이 아니 한국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알아봅니다. 그러면은 패스포트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없다 그러면은 없으니까 확인해야 되겠네. 경찰서로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또 패스포트를 갖고 있어서 보여줘도 경찰서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겠죠? 자, 돈을 빨리 내라. 그러면 보내주겠다. 안 그러면 시간을 계속 끄면서 아니 지금 제가 수업 들어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뭐 아무 소용 없어요. 돈을 주면 보내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제가 한 17년째 살고 있는데 뭐 살다 보면 뭐 가족이 한 번씩 몇 번씩 아프잖아요. 그래 병원에 갑니다. 이 병원 시스템이 여러분들 소비에트 시대는 의료도 공짜, 교육도 공짜,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병원이 무료 병원이 있고 이제 대부분이 무료 병원이죠. 하지만 이 사립 병원들도 많습니다. 근데 무료 병원 조금 질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너무 순서를 많이 기다려야 되고 바로바로 안 되고 돈을 주면 바로 수술 받을 수 있고 뭐 진료 받을 수 있고 이런 뭐 시스템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그 아파트 철봉에서 떨어져 가지고 뭐 척추하고 머리를 다쳤는지 막 행서 수술하고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구급차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다 공짜예요. 구급차를 타고 가야 응급실에서도 진료의 우선순위가 뭐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아파도 급해서 걸어가면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구급차를 타고 갔는데 머리 쪽이 다쳤고 척추를 다쳤으니까 CT를 일단 찍어야 되잖아요. 그 CT는 있는데 기사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 저는 이제 그 전에 뭐 우리 딸이나 또 남편 뭐 저 많이 아파서 경험을 많이 했죠. 이걸 뭘 의미한다는 걸 저는 또 캐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줬더니 없던 기사가 바로 생겨서 CT를 찍을 수 있었고 또 이제 다행히 괜찮아가지고 며칠 만에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봤을 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부패가 심하고 할까 보면은 이것도 소비에트 유산이 그대로 이제 연결되는데
왜냐하면은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지식인, 교수 이런 월급이 아주 낮습니다. 소비에트 시대에는 그런 차이가 없었잖아요. 노동자든 뭐 이게 지식인이라고 더 주고 덜 주고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았어요. 거리의 경찰들이 우리 한국인이라고 잡는 그것도 없고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게 거의 사라진 지가 그래서 굉장히 카자슨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전자정보도 생겨가지고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뭐랄까 부패가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 통계를 보니까 카자흐스탄의 부패 인식 지수가 140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101위로 이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겠죠. 저도 이제 여기 대학교의 교수 월급을 받지만은 점차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 그때와 지금은 또 너무 다르다 하는 거를 이제 그리고 이제 그 1990년도에 우리 그 올림픽 이후 소련이 해체되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쪽 지역에 아주 많이 진출을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여기 현지인이나 코리아인들은 한국 기업에 가면 돈 많이 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막상 갔더니 이 뭐 일을 한 가지를 시켜야 되는데 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벌레라 그래요. 저 사람들 우리 동족, 동포가 아니고 돈벌레야.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근데 여러분들 사회주의 그 사회 이제 경제 체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소련 말기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근을 합니다. 출근은 하면은 그냥 일이 있든 없든 자리를 지키고 땡 하면은 이제 퇴근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별 일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내는데 아니 한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뭐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그냥 쉴 새 없이 가릴 것 없이 일을 시키는데 도저히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을 욕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어떻게 기업 비즈니스를 죽고 사는 서바이벌의 문제고 경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적응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할 게 아니고 좀 더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분들을 이렇게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했을 때 제대로 뭔가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독립 이후에 우리 구소련권 국가의 그리고 민족들에 대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1990년대 이후에 소비에트 비밀 문서가 이렇게 나옴으로 해가지고 이주 역사에 많이 치중해 있죠. 물론 또 일부는 고려인 경제 활동이나 그다음에 독립 이후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문학 예술 이런 부분에서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 지역의 연구에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인류학자분들, 사회학자, 역사학자와 오셔가지고 많이 필드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언어적으로 제한이 있으니까 이 통역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자적 관점에 들어가서 깊이 있는 연구가 실제로 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제도 연구 주제도 다양하지 않고 그리고 주로 프로젝트 연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동포애적인 시각, 우리 전통, 우리 어떤 그런 뭐랄까 문화적인 DNA 이런 거를 얼마나 이렇게 갖고 있는가, 우리와 얼마나 비슷한가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제가 연구물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기울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연구에 대해서 정체성 이론에서 보면은 크게 본질적인 개념의 정체성과 비본질적인 개념의 정체성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정체성은 우리 옛날 조상부터 갖고 있고 변하지 않는 그 무엇,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뭐 어떻다,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고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제 연구에서는 좀 더 비본질적인 관점에서 특히 포스트 모더니스틱 그 주체에 관련해서 이 정체성을 이 고려인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너무나 사회 변동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변동 시기에 사회 변동의 맥락에서 어떻게 변해가는가,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거죠. 어떤 특정 맥락에서는 엄청난 고통과 함께 바로 자기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갱신하는, 이런 거 여러 가지 유동적인 어떤 그런 자기 갱신을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조선 말기 때부터 저쪽으로 건너가서 강제 이주당하고 또 올림픽을 맞이하고 또 독립하고, 이런 여러 가지 큰 사회 변동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변해 왔나를 보게 됐습니다. 자, 큰 사회 변동 맥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조선 말기 때 연해주 이주, 이때 연해주에서의 생활은 비교적 집단적인 생활을 했고, 또 그 당시에는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민족적 영향이 결집돼 가지고 자기 정체, 그러니까 통일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증거 자료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강제 이주 이후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죠. 예, 어떤 그 뭐 자기 자발적으로 갱신한 거는 아니고, 완전히 어떤 소비에트의 그 뭐랄까 소비에트인으로 배양하는 인큐베이터라고 표현을 해요. 호모 소비에티쿠스로 만드는 하나의 사회 그 통제 체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 이분들이 또 어떻게 변신했냐? 또 서울 올림픽의 결과는 또 뭐 어떤 이 고려인사에 영향을 미쳤나? 또 이제 독립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 카자흐스탄이 독립했다는 말은, 그죠?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했다, 각 공화국이 독립했다는 의미는 고려인들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이분들은 해방을 의미하지만 고려인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과 뭔가 탄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뭐랄까 공포의 어떤 그런 무의식적으로 각인된 게 있거든요. 왜냐, 스탈린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위협적으로, 위기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소련 해체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이제 독일인들이나 폴란드인, 그다음에 유태인들은 많이 돌아갔거든요. 무서우니까. 옛날에 스탈린 시대를 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연해주로 돌아갔더니 이미 그쪽 러시아의 다른 민족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없고, 하지만 또 남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었다라고 그런 서러움을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인구는 독립 당시에는 한 전체 구소련 영역에서 한인들이 한 55만 명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지역에 보면 한 17만 명, 우즈베키스탄에 한 17만, 또 카자흐스탄에 한 10만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 우리 한인들의 주특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민족의 강점이 뭐냐면은 농사를 잘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에는 오아시스가 많아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도 아주 옥토가 많잖아요. 이쪽으로 멀리 농사 지으러 가기도 하고, 소련 시대에. 그래서 이렇게 퍼져 있고, 키르기스탄에도 한 1만 정도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이 그 세 번째로 많은, 그 한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그 조선 말기 때 아주 부패한 사회였고, 삼정문란, 농민반란, 너무나 어려운 그 상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연해주 땅으로 건너갔죠. 그때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이게 북한 한경도예요. 한경도고, 여기는 중국 땅, 여기는 러시아 땅. 이렇게 보면은 요 러시아와 북한 사이 한경도에 두만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죠. 뭐 지금은 다리가 보이지만 그때는 다리가 물론 없었죠. 그냥 건너가지 못하고 겨울에 얼음이 얼었을 때, 그래서 식구끼리 손잡고 보집 메고 이렇게 건너갔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연해주 땅에 우리 그 한인 가구가 생긴 것은 1863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첫 기록이 나오는데, 1860년대에 원래 이 청나라 땅이었는데, 왜 뭐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할 것 없이 그 열강들이 청나라 이권을 챙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청나라가 빼앗긴 땅이거든요. 그래서 1860년도 청러 북경 조약으로 인해서 러시아 땅이 돼버렸고, 이제 이쪽으로 건너가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이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중앙아시아, 러시아 쪽에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 인구 이제 얼마나 연해주로 많이 건너갔나 이렇게 보니까 가장 큰 계기가 1863년도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근데 조금씩 넘어가다가 농토를 개척하고 살만했죠. 이제 조선 시대 같이 막 착시 구조가 아니니까. 물론 연해주 러시아 총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 호의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는 있었지만 1884년도에는 조러수, 조선과 러시아 수교가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조선인들이 자꾸 러시아 땅을 넘어가니까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제 해박을 맺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넘어간 한인들이 순환을 겪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러시아 땅을 밟으면 조선인들을 쫓아보냈어요. 그리고 온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가지고 세금을 포탈해요. 나무를 뱉니? 안 돼. 세금 내. 신을 안 믿니 니네? 아, 돈 내. 세례를 안 받아? 돈 내. 아, 니네 이거 상투 뭐야? 이래서 여러 가지 그런 명목으로 해서 너무나 많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이 뭐랄까 차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러일 전쟁까지 이렇게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근데 러일 전쟁 이후에는 이렇게 많이 늘었죠. 왜냐?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일본은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눈을 돌렸다는 거죠. 그때 보면은 뭐 토지조사 사업도 있고 그런 면에서 많은 농민들이 자기 토지를 상실했죠. 그리고 이 한반도 내에서는 또 독립투쟁을 했었는데 더 이상 못하게 됐죠. 완전 컨트롤 해버리니까. 그래서 국경 지역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식민지화 되는 과정에서 저쪽 그 연해주로 많이 넘어갔어요. 만주로, 연해주로 독립운동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924년도 이제 10만이 넘었죠. 하지만 이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 국적 취득자가 있고 미취득자가 있는데 미취득자인 경우에도 아무튼 남의 땅을 밟으면 거주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거주 등록 수수료가 아주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등록을 안 한 한인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이제 통계를 보면 1928년도 한 25만 명, 또 1930년대는 훨씬 더 많았겠죠. 근데 이 인구 통계가 왜 중요하냐? 1937년도에 강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연해주에 있는 모든 한인이 열차를 올라탔는데 몇 명이 올라탔느냐? 이 통계가 없어요. 도착한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연해주 인구가 얼마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마 요즘 학자들의 어떤 그런 통계에 의하면은 한 25만 명 이상은 넘었을 것이다. 그러면 18만 명이 이제 중앙아시아 도착했는데 그러면 몇 명이 희생됐느냐 그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해주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참 우리 조상들이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독립군인데 이 독립운동에서 항일 무장투쟁뿐만 아니고 그 계몽운동, 뭐 신문사하고 교육기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치열하게 그 싸웠다는 것을 참 뼈저리게 느끼게 됐는데요. 우리 연해주 한인들은 가수도 이제 러시아인들이 유입되고 막 농토를 개간했는데 또 인구가 많아지고 하니까 뭐 농토 이런 싸움에서 이주도 연해주에서 이주를 당했어요. 그 많이 희생되기도 했는데 또 적백 내전이 있어요. 적군과 백군 싸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 독립군 운동의 피크가 1920년도에 그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홍범도 그 부대하고 다른 그 김자진 부대 뭐 여러 부대하고 통합해서 해가지고 엄청나게 명성을 떨쳤는데 근데 이게 거의 마지막 전투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 1920년도에 국경 지역의 모든 한인 부대를 초토화하는 작전을 펼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만주와 어디 이제 갈 데가 없이 막 독립군들이 흩어져 있어요. 군대가 뭐 그 당시 한 열 몇 개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러시아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린 거죠. 근데 마침 레닌 정부가 한인 독립군들 우리한테 와.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일제랑 싸워보자.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그리고 그금에 독립운동 자금을 줬어요. 그 상하이 임시정부 이동희 그 부총재한테 주어졌는데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냐 문제는 오늘날까지 그냥 많은 스캔들로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범도 같은 경우에도 그 뭐 뿐만 아니고 다른 독립군 지도자들도 그 돈을 만져본 본 적도 없대요.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원망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역사 소설 홍범도라는 게 있어요. 그 작가가 누구냐면은 소련 시대에 그 고려인 작가가 썼어요. 7년 동안 자료를 모아서 홍범도의 전투 일기, 다행히도 홍범도가 그걸 남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까지 살아 있었던 홍범도와 싸웠던 전우들의 해상기,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북한에 남아있던 자료, 또 개인 소장 자료, 사진들 7년 동안 이분이 모아가지고 역사 소설을 썼어요. 근데 한국에도 이 출판이 됐었거든요. 지금 찾아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해서 최근에 이제 논문을 썼었는데, 보니까 물론 소설이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뭐 과장하거나 뭐 약간 왜곡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 뼈대는 그걸 이제 일기를 바탕으로 해서 쓴 거기 때문에 너무 감동 있게 읽었고 홍범도 관점에서 이게 러시아나 만주에서 어떻게 싸워왔고 지금 2021년도에 우리가 문정권 하에서 홍범도의 유해를 한국으로 옮겼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는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홍범도가 공산주의자인데 왜 데려오는 거야? 이 그 역적이라 하면서 뭐 자유시 참변에서도 우리 같은 독립군을 죽인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 좌쪽에서는 아니 독립 영웅이지 하면서 이게 굉장히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소설을 제대로 좀 읽으면은 조금 굉장히 그 이해할 수, 왜냐 항공도가 보니까 굉장히 소련 말기 때 철저히 착취당했잖아요. 너무나 불행하고 자기가 과화됐고 전부 다 이 자기 부모도 맨날 그 소작농으로 하면서 그 빚을 지고 이렇게 엄마도 굶어서 일찍 죽고 아버지도 뭐 이렇게 자기 9살 때 돌아가시고 철저히 그 어떤 그런 부패하고 그 불평등한 사회였잖아요. 근데 저 러시아 혁명정부는 평등 사상을 강조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범도가 너무 감명받은 게 뭐냐면은 아니 러시아 그 혁명군들은 자기네들끼리 따바레시 이게 동지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레닌한테도 동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홍범도가 꿈꾸던 평등의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혁명정부의 이데올로기를 참 좋아했다, 매력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홍범도가 러시아 아래 건너간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증거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 한인의 대통합부대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일제와 싸우자. 더 이상 국경 지역에서 만주 지역에서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고서 또 레닌 정부도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해주고 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갔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모든 독립군들이 자유시 그 이리쿠츠크 옆에 있거든요. 그쪽에서 모이자 했어요. 모였는데 여러 부대가 이제 그쪽으로 향했는데 홍범도 부대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 혁명군이 이렇게 관할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혁명군의 어떤 그런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한인부대 무장 해제하라. 총을 다 내려놔라 하니까 홍범도는 뭐 오케이 어차피 우리 목적은 이쪽에 같이 싸우는 거니까 근데 나머지 다른 부대는 그거를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혁명 사령관의 부대에 의해서 이 총살을 당하고 막 갑자기 습격해가지고 이런 참변이 일어났어요. 그래 보니까 우리 독립군 내부에도 파가 있어요. 이르쿠츠크파, 상해파 해가지고 이르쿠츠크파는 저쪽 이미 혁명군 세력에 통합돼 가지고 그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새롭게 오는 상해파 부대들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통제하고 지휘권을 확보하려고 러시아 혁명군하고 결탁해 가지고 이런 관계에서 헤게모니 싸움에서 또 이제 이 참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당시 한 100명 정도 바로 죽고 여기에 대해서 뭐 희생자가 얼마나 됐냐 아직도 논쟁이 많은데 그 소설에 의하면
한 수백 명이 또 이렇게 실종돼서 그때 옆에 아주 큰 강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많이 급하게 뛰어들다 보니까 실종된 사람도 많고 한 10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소비에트 재판이 회부됐어요. 근데 뭐 다행히 풀려났어요. 왜냐? 홍군도와 레닌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다 해명을 했어요. 우리 독립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러시아 살인관은 왜 무장 해제를 시켰냐? 그걸 어떻게 한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한인 부대들 중에는 분열이 있다. 이런 어떤 그 리더십 이쪽 사람들의 문제지 우리 독립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죄가 없다 해가지고 나중에 다 풀려났어요. 그 홍군도 역사를 보니까 홍금도에 대해서 참 많은 이해를 하게 되고 또 다른 관점으로 이 홍금도 역사를 보게 된 계기가 됐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홍금도 부대는 이미 저쪽 러시아 혁명부대에 통합이 됐거든요. 그 또 몇몇 부대하고 나머지 부대는 이렇게 이제 자유시 참변으로 흩어졌지만은 그로부터 1년 이후에 완전히 독립군이 해체됐어요. 왜? 그 당시 일본군이 시베리아 지역에 있었잖아요. 이제 일본군이 이제 일본으로 철수할 단계에 있었는데 러시아하고 밀약을 맺었어요. 자, 우리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테니까 니네들 한인 독립군들 잘 컨트롤해, 뭐 알아서 해 이렇게 하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연해주가 좀 안정적으로 얼마나 일본이 호전적입니까? 그래서 극동 안정화 정책을 취하면서 완전 독립군의 그 어떤 뭐랄까 군대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제대시키고 젊은 사람들은 노동군단으로 부르고 그래서 독립군이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됐고 홍군도는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 불행한 이야기고 그러고서 강제이주 당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인구 한 20만, 25만 명에서 이 한인 학교가 1923년도에 이렇게 많았어요. 국립학교와 사립학교 그리고 신문, 잡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과 소비에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잡지가 창간이 되고 폐간이 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역사를 겪었더라고요. 근데 1919년에 우리가 3.1운동이 있었잖아요. 이 우리 한인들은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실패한 이후부터 이제 한인들은 철저히 소비에트에 통합되고 왜냐 극동 지역에도 완전히 소비에트화 되어버렸거든. 볼셰비키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소비에트 시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집단 농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1920년대 말부터 집단 농장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독립운동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소비에트에 완전히 통합돼 버렸는데 제가 그 당시 문서를 보니까 물론 러시아 정교를 믿는 한인들이 일부 있었고 또 공산당원에 가입한 한인들 이렇게 극소수를 빼고는 그 당시 전부 다 우리 한국인의 한인들의 자기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강주 이주 당하고부터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말은 연해주 시절 때는 철저히 자기 어떤 그 고유의 민족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겠죠? 강제 이주 열차, 우리 한인들을 몽땅 실어서 한 달 반 동안인가 여러 번의 그 열차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인들을 다 실어서 이 중앙아시아 허벌판에 뿌렸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추수하기 이전이었어요. 집단 농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근데 추수를 앞두고 갑자기 강제 이주 명령이 떨어집니다.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태. 어떤 사람은 며칠 전에 그거를 통보받았어요. 운이 좋은 사람은 한 10일 전에 통보를 받았어요. 이게 또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열차에 타는데 개인 몇 킬로 이상은 또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열차는 어떤 열차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객실이 있는 열차가 아닙니다. 객실은 물론 조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 화물칸이에요. 화물을 싣는 그리고 가축을 실는 칸이에요. 그 바람이 숭숭숭숭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 열차를 타고 여러분들 여기 연해주에서 저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도착을 합니다. 한 달 이상 걸렸어요.
이게 첫 열차가 1937년 9월 9일에 출발해서 10월 9일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열차마다 또 기간이 틀려요. 더 오래 걸린 열차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6,500km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 시베리아를 가를 때 영하 1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출발한 사람, 12월 달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영하 몇십 도인지 얼마나 많이 추위에 죽었겠습니까? 병들어 죽고 추위에 죽고 뭐 임신 아기 놓는 사람 뭐 아픈 사람 이런 고려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차칸은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그 육포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급하니까 우리 고려인들이 열차 타기 이전에 육포, 그게 이제 자기 농사에 소를 잡아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준비를 해갔답니다. 근데 먹지를 못했어요. 왜 먹지 못했을까요? 너무 짜잖아요. 물이 없어요. 정차역에 보면은 뜨거운 물을 주기도 했다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그냥 내동댕이 쳐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역마다 정차를 하긴 하는데 그 역에 정차를 못 합니다. 왜? 그 역이 화장실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역 이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풀어놓습니다. 그럼 거기서 다 대소변을 붓고 또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시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은 1937년, 38년생의 출생자가 우리 한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희생됐고 아이들도 태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은 한 18만 명이 도착했고 1994년에 러시아 학자가 자기 연구를 발표를 했는데 한 출발자의 22%가 희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6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 이렇게 희생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도 여기에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어요. 재이주를 당합니다.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허벌판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가라간다, 구스타나의 저 북쪽,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 뭐 이런데 사마르칸트 이쪽으로 또 재이주를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죽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참 아픈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뭐냐? 우슈토베에 도착한 우리 한인들이 땅굴을 파가지고 토굴가옥이란 한 5만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한 가정에서 다행히 간혹 가다가 카작 목동이 있잖아요. 카작 사람들이 있는데 빵도 주고 또 우유도 주고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카작들이 유목민족이 먹는 마유주가 있어요. 마 하면 말의 우유, 주, 발효된 거예요. 아주 우리 막걸리 같이 약간 시큼한데 그거 아주 건강에 좋다고 이 사람들이 고기 먹을 때 소화가 잘 된다고 즐겨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인한테 빵도 주고 그 마유주도 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해준 거죠. 그걸 먹고 또 왜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거라서 막 설사를 해요. 그래서 또 이질이 걸려서 또 죽고 이래서 이런 뭐랄까 불행들의 연속이 이제 됐는데 그 당시 이 강제 이주 증언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카자흐는 기본적으로 유목민이고 목동인데 보통 어린 소년들이 목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벌판에 목동이 이제 이렇게 팽팽한 그 스텝 지역이죠. 이제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몰고 말떼를 몰고 이렇게 하는데 평소에 들판이 없던 산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둑어둑한데 나뭇가지로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그 산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집으로 이제 막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가만 보니까 안에는 약한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 노약자들을 해서 장년들이 탁 둘러싸가지고 추위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또 다른 정언이 있는데 이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정추 선생님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고려인 공문음악가, 그러니까 음악 쪽에 대가이고 연예인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알마티에 사셨는데 이제 러시아인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영웅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통령 전용 병원에를 다녀요. 나이가 많이 들으셨는데, 그래서 이 당뇨도 있고 이 신장도 안 좋으셔가지고 그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 하셨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옛날에 아주 거기는 이제 높은 직위의 당 간부들만 이렇게 이용을 하잖아요. 대통령 전용 병원이니까. 그래서 이봐요, 정주 선생님, 내가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근데 아무도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9살 때 양떼를 몰고 이렇게 갔는데 땅이 이렇게 누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그때가 한 2010년 11년 전이요, 정주 선생님 말씀으로는. 근데 그거를 자유롭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 공포의 DNA가 얼마나 그게 다 세대를 넘어서 이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청 인터뷰를 하면서 자, 고려인 강제 이주 1세대, 2세대, 3세대, 5세대까지 제가 이제 주로 3세대, 4세대, 5세대를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겪은 게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겪었고 자기 부모님이 어렸을 때 겪은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강주 이주 때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벌써 눈치를 봐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자유롭게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조용히 보자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자기 할아버지가 그때 기차에서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나 그게 저는 가슴이 아팠는데 이렇게 시대가 달라져도 그 당시에 탄압의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게 남아있는지 참.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레닌기치 신문이 그 당시 소련 시대 한인 신문이거든요. 이 신문은 유일한 한국어로 된 신문. 나중에 러시아도 이렇게 같이 했지만은 한국어를 못 쓰겠는데 왜 이 레닌기치는 남아있었냐? 그 당시 강제 이주 세대는 뭐 러시아 말 전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체제라 뭐 이런 이념 선동 교육 이런 어떤 소통 창구로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그 강제 이주 시절의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누가 누구를 찾습니다. 김모심의 시기가 자기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서 잊어버렸고 우리는 어디서 탔고 중간에 어떻게 됐고 이런 전혀 사연이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반동부자, 반행명분자로 지켜서 칠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연 없이 그냥 이름만. 그래서 그 당시 신문을 보니까 한 몇 년 동안 그게 계속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버렸고, 어떤 사람은 카자흐스탄으로 가버렸고, 이 이산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애타게 찾는 그 느낌은 알겠는데 사연이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찾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팔로업도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나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제가 이제 직접 신청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우리 한인들이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를 당했느냐, 중앙아시아로. 자, 가장 그 맹목적인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스파이가 될 수 있어. 극동이 얼마나 그 당시 불안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소련도 그 위기의식을 느꼈죠. 이 일본이 언제 또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래서 러시아 땅에 있는 한인들이, 소비에트 땅에 있는 한인들이 굉장히 이 불안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치워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한국말도 잘하지만 중국말도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러시아 말도 해. 아니 일본 말을 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 너무 불안한 거죠. 일단 이 사람들은 일본의 스파이가 될 수 있어. 만약의 경우에. 그래서 민족 전체를 그쪽으로 중앙아시아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다. 왜냐하면은 연해주에 우리 한인들이 너무나 토지 경작을 잘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토지 경작을 해놓으니까 이제 러시아인이고 유대인이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제 땅 가지고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막 그쪽 북쪽으로 이쪽으로 이주를 당했거든요. 연해주 내에서도. 그래가지고 또 한인들은 우리 자치주가 필요해. 우리 자치주 만들어야 돼 하고 막 목소리를 내니까 이 소련 정부는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만약에 중앙아시아로 보내버린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리고 이 경제적인 이유도 되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은 어디라 가면 농사를 잘 지으니까 얼마나 식량 공급에 기여하겠어요. 미개척지를 이게 경작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민족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이 있고, 또 스탈린 권력의 보편적인 전략으로서 강제 이주를 또 바라보는 관점도 있어요. 당시 이 소련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국경 지역에 있는 모든 이민족들, 60여 개 민족들을 다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물론 부분적인 이제 이주지만 15개 민족, 한인을 포함해서 15개 민족은 전체 그 민족을 다 중앙아시아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스탈린이 이제 나중에 많은 연구한 학자들의 글을 보면은 스탈린은 일정 망상증이 있다,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 항상 그 사람들은 스탈린은 내가 적에 둘러싸여 있다는 그런 강박증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 참모들 수시로 바뀌고 숙청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러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는 그 중에 또 국경 지역의 이민족들이 얼마나 이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초른이 발원이라고 해서 제수 호송차예요. 자, 연해주에서 그리고 강제 이주 당한 이후 중앙아시아에서도 이 호송차가 밤에, 그 당시 차가 별로 없었잖아요. 밤에 이 호송차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긴장감 있게 어느 집으로 가느냐? 바로 그 사람 잡으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호송차에 대해서 또 소설을 쓰신 분이 있어요. 우리 사할린 출신의 정장길 분도 지금 한국에 가 있죠. 그분의 이제 소설을 보면 아주 또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주로 이제 이 호송차에서 끌려갑니다. 자, 그리고 이 강제 노동 수용소, 뭐 럭키하게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거기서 추워서 죽고 굶어서 죽고 너무 그 노동에 시달려 죽고 굉장히 살아남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많이 내몰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은 자, 얼마나 체포돼 갔느냐에 대해서 이 굉장히 통계가 자꾸 바뀌었어요. 제가 연구할 때만 해도 전부 다 2,500명이 체포돼 갔다. 여러분들 20만 명, 25만 명 중에서 2,500명은 아주 많은 숫자잖아요. 그 다음 연구해 보니까 또 5,700명이었다. 근데 2년 전에 모스크바 이제 군락 역사 박물관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비밀 문서들이 밝혀지지 않은 게 많아요. 보니까 1,478명이 끌려갔다. 그리고 그 중에 37%는 총살되고 나머지는 수감되고 유배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정장길, 우리 사할린스키 이분의 소설을 보면은 스탈린이 제물 해가지고 그 강제 이주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이 소설에 의하면 그 당시 스탈린 치하에서 수천만 명이 이렇게 해서 희생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체포의 원인이 뭐냐? 반혁명론자. 민족주의자. 그래서 고려인끼리 쑥떡제라는 게 쑥떡쑥떡 하면 이웃하고 아는 사람께 얘기하면은 누군가 고발을 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친구도 못 믿고 그 누구도 못 믿고 심지어 식구도 못 믿는다고 그래요. 그 당시 너무나 살벌한 분위기에서 언제 누구에서 고발당해서 체포당해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트라우마의 어떤 그런 기억도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저분은 살아남았어. 저분이 아마도 우리 할아버지를 고발했을 거야 하는 그런 아픈 그런 것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뜨로이 하면 세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인데 공산당 위원회, 집행위원회, 내무위원, 경찰위원 이 세 명에서 약식 재판을 해요. 딱 판결문은 쓰여진 대로 그냥 읽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행정 단계별로 착착착 거쳐가지고 뭐 시간도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결정된 대로 총살을 당하거나 뭐 노동 수용소로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 고려인은 참 인구수에 비해서 많이 희생됐더라고요. 우리 카자흐스탄 카자흐들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500명의 지식인이 끌려가서 희생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자흐들은 훨씬 우리보다 인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전체 예외 없이 러시아인도 마찬가지로 많이 숙청돼 갔죠. 하지만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됐다. 자, 이제 중앙아시아 본격적으로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강제 이주 이후부터 그 당시 저 레닌 기치의 신문을 보니까 그 내용은 뭐 딱 정해져 있어요.
다 스탈린이 어떻게 했다는 거, 스탈린 뭐 성명서가 어떻게 했고 이런 거. 그다음에 각 집단 농장에서부터 각 행정 단위별로 회의가 그렇게 많아요. 회의하면 그 내용이 뭐냐? 다 자아 비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고 저 사람은 뭘 잘못했고 밝혀가지고 뭐 벌을 줘야 돼, 실수야, 위반이야, 게을렀어 하는 거 막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아마 북한에도 그 전통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서로 굉장히 살벌한 그 체제에서 감시를 받고 살았다. 그리고 강제 이주 당하면서 한 40개, 50개 한인 학교를 바로 열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근데 1년 후 바로 폐쇄됐어요. 그게 바로 소련 일반 학교로 전환돼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부터 더 이상 한국으로 하는 학교는 없다. 다 러시아어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냥 일반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족 서적도 갖고 간 거, 그나마 이제 지식인들이 책을 많이 안고 강제 이주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거 다 빼앗기고 이제 불타 버렸죠. 하지만 이제 레닌 비친 신문만이 남아 있는데 뭐 이것도 한국어를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소통 창구로서 이렇게 남겨 놓은 거죠. 이제 그 이후로부터 러시아인들처럼 코리아인들이 장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이름 부르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러시아인들이. 아니 뭐 뭐시기 김정씨 뭐 이 도저히 그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러시아 관점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 심지어 성도 김, 옌 이렇게 좀 심플한 거는 그대로 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노시, 이시, 유시 이런 거는 러시아인들이 굉장히 발음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노가이, 리가이, 유가이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성을 변형시켜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성 중에서도 이 우리 헬싱키에서 소련 말기 때 공부하신 고성무라는 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아주 자세히 연구를 하셨는데 논헌학 이런 뭐 정체불명의 우리 그 한인들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원래 성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예를 들어서 나탈리아는 이 여성인데 자기 이름이에요. 우리 학과장 이름인데 나탈리아 보리소브나 그러니까 보리스는 그 자기 아버지 이름 부칭이라 그래요. 이 가운데 미들네임은 부칭이에요. 예은 이제 자기 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부를 때 나탈리아 보리소브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공식 석상에서는 그냥 보통 제 이름은 나탈리아 이렇게 부르지만 그래서 이름과 부칭과 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남자는 미하일 이거는 이름이에요. 이바노비치 자기 이 미하일의 아버지는 이반이겠죠. 그러니까 이바노비치 노비치를 붙이고 여성은 브나를 붙이고 해가지고 성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이 한인 여성이 결혼을 하면 전부 다 남편 성을 따르는 그런 러시아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바꾸고 그래도 많은 또 사람들은 안 바꾸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남편 성 따르기.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에트 사회에 동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쟁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감지되고 그 위기의식 때문에 한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강제 이주하고 난 이후에 그 사회에서 한인들의 영웅이 너무나 많이 탄생했어요. 이 전쟁을 발판으로 이 범죄자 취급받던 한인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한인들은 농사를 너무 잘 짓잖아요. 근데 한인들은 그 당시 이 특별 이주민 범죄자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전쟁에도 참여 못했어요. 참여하겠다고 해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로 뭐 농사를 짓거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탄광 같은데 이런데 그 뭐랄까 무기 만드는 공장 이런데 다 끌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단 농장에서 이 어마어마한 그 기록적인 수확을 하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4년도에 전 세계 헥타르당 벼 수확 양이 4.5톤이에요, 평균. 근데 그 당시 헥타르당 15톤을 수확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미친 듯이 일을 한 거죠.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당시 1940년도인데 이런 기계화가 돼 있더라고요.
트랙터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참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 기계도 있고, 우리 한국에는 이 상상할 수 없죠. 무슨 트랙터입니까? 그래서 이 유명한 그 노동 영웅, 배재배 영웅으로서는 김만산이 있고, 우리 이 카자흐스탄의 크질로르다에 있어요. 아방가르드는 집단 농장의 리더였는데, 아주 영웅으로 취급받고, 또 김병하, 라고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의 북구성이라는 집단 농장에서 또 이 아주 영웅이 돼가지고, 이 김병하는 자기 이름을 딴 거리도 있어요. 그 박물관도 있고, 그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집단 농장에서 이렇게 이제 배를 많이 수확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비에트 국방 펀드에 기부를 합니다. 자, 독일하고 싸워가지고 이기세요. 그래가지고 900만 불을. 그러니까 얼마나 한인들이 예쁘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위가 올라가고, 아주 한인들도 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인들도 계속 범죄자 취급받으면 살 수 없잖아요. 뭔가 이 극복을 해야 되는 거야. 서바이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친 듯이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전쟁 영웅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참전을 못했어요. 근데 연우주 당시에 또 젊은이들은 거기 있으면서 저 소련 각지에 공부하러 가고 또 직업을 찾아가고 했던 다른 지역에 우리 한인들은 전쟁에 참여해서 또 영웅이 된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산업영웅은 뭐냐면은 탄광에 끌려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카라간다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 카자흐스탄 북쪽 아스타나 옆에 있는 땅인데 탄광이 아주 잘 발달돼 있어요. 거기 한 우리 한인들이 한 8,000명 정도 거기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한 4분의 1 정도 2,000명이 희생되었고, 아무튼 그래도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또 영웅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한인들은, 많은 고려인 학자들이, 자, 우리는 해외 한인으로서 유례 없이 성공한 디아스포라다. 그러니까 이 전쟁 이후에 너무나 영웅도 많이 탄생하고, 이 고려인들은 딱 생각하면 부지런하고 똑똑하다, 이 이미지가 딱 박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학교에 가면은 1등은 항상 고려 아이예요. 고려 아이. 2등은 예브레이, 유태인. 그래서 뭐 볼 것도 없어요. 그 학교 1등은 고려인 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인정받고, 우리 고려 사람은 거지가 없어. 그만큼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이렇게 잘 살기 때문에 이제 거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yev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성에서 항상 고려인 말을 많이 해요. 고려인처럼 열심히 해라. 유목민들은 직업이 목동이잖아요. 이 사람 일을 할 줄 몰라요. 그나마 소련 시대 지내면서 집단 농장에 일하면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 그거는 목동이에요.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 건축하는데, 뭐 이렇게 건설 이런 어떤 그 노동하는데 가보면은 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들, 특히 오랄만이라 그래요.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카자흐를 갖다가 오랄만이라 할 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카자흐스탄 여기서도 뭔가 집을 짓거나 할 때는 이 현지는 굉장히 이 노동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그 월급도 조금 주고 이렇고, 이제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특이한 거는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고려인들은 자기네 모델이 러시아인, 러시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제 제가 신청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는, 이분은 자기 남편이 러시아인이에요. 근데도 나도 러시아인이 있으면 뭐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스스로 우리 정신은 러시아인이야. 그리고 한국말도 못해. 일찍부터 뭐 동화돼 버렸으니까. 그 살린스키는 좀 달라요. 그래서 독립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제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네들 스스로 이렇게, 우리는 성공한 디아스포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 나름대로 인정받았어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망꾸로 신세였다. 이 망꾸르가 뭐냐 하면은 기르기스탄의 전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침략자가 그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고문 비슷하게 해요. 묶어두고 이 말가죽을 머리에 이렇게 딱 씌워요. 그러면 햇빛이 넣으면 이게 뜨거워져 가지고 뇌가 거의 익다시피 해가지고 자기의 과거 기억을 완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침략자가 원하는 로봇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네를 비유합니다. 우리는 우리 말도 잊어버렸어. 역사도 잊어버렸어. 전통도 잊어버렸어. 우리는 완전 딴 사람이야. 우리는 러시아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뭐랄까 어떤 양가 감정, 자부심도 있으면서 자기 어떤 그 탄압의 어떤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잊지 못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고려인 내부에는 엄청난 그 출신별 갈등이 있어요. 그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바깥 다른 민족은 전혀 이거를 눈치채고 몰라요. 표도 안 나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다수의 고려인은 연해주 출신, 주로 북한 한경도에서 건너간 사람들, 예, 이제 정서적인 모국은 북한이에요, 이분들은. 그리고 사할린스키라고 사할린 출신들, 이분들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남사할린 탄광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남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했잖아요. 근데 매정하게도 한인들은 데려가지 않았어요. 일본군과 일본 사람들만 철수를 했어요. 근데 꼼짝없이 남게 된 거예요. 남사할린은 원래 일본 땅이었는데 이제 소련이 이금을 내서 그 땅을 차지해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레닌 기치 편집하는 분이 있는데 남경자 씨라고 그분의 삼촌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남한으로 주로 남한 출신들이거든 사할린스키들은 남한에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1960년대까지 보따리를 풀지 않고 가족품으로 돌아가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끝내 그 냉전 체제에서 그게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포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그 다음 세대 이렇게 생기고 또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니까 살기는 좁은 곳이니까 저 대륙으로 보내가지고 직장도 가지고 교육 보내고 하다 보니까 연해주 사람들하고 또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때 원수가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0년도 말에 소비에트 권력은, 스탈린 권력은 뭐냐면은, 아니, 보니까 북한도 공산주의, 예, 체제이긴 한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념도 몰라, 철학도 몰라. 이 사람들은 전혀 무식해. 그 다음에 사할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일본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 이식이 필요해. 해가지고 누구를 보냈냐? 우리 연해주 출신 고려인들. 이미 러시아 말을 잘하고 이제 사회에 적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북한에다가 500명, 한 2,000명은 사할린에 보냈어요. 교육시키고 뭔가 통제하라고. 근데 북한에 간 우리 고려인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박일이라고 알마티 출신인데 철학가가 있어요. 그분은 김일성의 개인 철학 과외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과에 또 맹드미트리 저와 승기 같은데 이분은 아버지를 따라서 북한에 갔었대요. 자기 아버지가 그 김일성 종합대학의 러시아학과 학과장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나중에 이제 스탈린이 죽고 나서 스탈린 비판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동시에 김일성에 대한 비판이, 개인 숭배 비판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소련과 북한이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자, 여기 왔던 고려인들 니네들 돌아가려면 돌아가. 남은 사람 남아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한 반은 돌아왔어요. 우리 냉담대교 교수 가족도 돌아왔는데 남은 사람은 또 다 숙청. 그 당시 엄청나게 그 숙청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다 숙청되고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근데 사할린에 건너간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사할린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할린 일본 말하면 잡아들이고 일본 방송 들었다 해서 잡아들이고 해가지고 이 완전히 같은 동족인데 쟤네들이 우리를 통제하려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게 계기로 해서 자 우리 그 구소련의 사할린 출신과 연해주 출신은 서로 앙숙이에요. 결혼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사귀지도 않아요. 그 뭐랄까 어떤 악감정이 너무나 크게 묻어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바깥에서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랄까 큰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서울 올림픽 88. 1988년도 소련 말기 때 있었죠. 그 당시 소련은 굉장히 개혁 개방 바람 내부 어떤 위기의식 소련이 거의 망해가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냉전이 이렇게 좀 와야 되고 뭔가 화해 분위기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1980년도에 모스크바 올림픽, 1984년도 LA 올림픽 여기는 양 진영에서
올림픽을 보이콧했어요. 근데 88 올림픽은 양 진영에서 다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88 올림픽이 어마어마하게 이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그런 연구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기로 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와해돼 버렸다.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 강신표 교수님께서 그 당시 88 올림픽 때 국제학술위원장을 하셨거든요. 올림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소련하고 한국하고 너무 관계가, 이 말은 뭐냐면은 옛날에 소련에서는 다척대국이 바로 남한이었잖아요. 아주 가난한 미제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올림픽에 참여해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세계 경제 15위권에 진입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들은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스탈린 출신이 남한 출신, 얘네들을 좀 적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도 우리 모국이야, 우리 한동포야, 이렇게 해서 이제 레토릭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탈린 출신도, 남한 출신, 우리 한동족이야. 그때부터 이제 약간 이렇게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내부 갈등이 이제 굉장히 많이 완화됐어요. 또 뭐가 바뀌냐면은, 우리 한인들은 이 구소련 지역에서 보면은 이 카자흐들하고 굉장히 생김새가 비슷한데도 막 수염을 기르면서 자기가 고려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아요. 네, 왜냐? 1등 민족은 러시아인, 그리고 2등 민족은 이 토착민, 뭐 우즈베, 카자흐스탄 이렇게 2등 민족, 3등 민족이 바로 나머지 민족들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고려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던데 88 올림픽을 계기로 나 고려인이야. 뭐 살린스키는 그냥 뭐 더 그렇죠. 한국말도 잘하고 하니까 나 말이야. 그리고 우리 최미옥 선생님이라고 우리 한국학과에 그 독립 전부터 이 한국말을 가르치신 아주 열정적인 분이 계세요. 이제 얼마 전에 아프셔 가지고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은 그냥 신이 나가지고 얼마나 무료로도 가르쳐 주고 또 이제 교육원에 그또 한국 그 교육 이제 그걸 열어 가지고 또 거기 가르치고 또 우리 학과에서도 오래 가르치고 아주 잘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신이 났던지 이제는 좀 그런 거 서로 앙숙 관계가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이제 좀 어떤 원한 관계가 많이 풀어졌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할린 출신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아니 연해주 출신의 대다수고 사할린 출신이 소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북한 출신이 있어요. 북한 출신 중에서 모스크바 출신, 유학 출신 자가 10명이 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그 똑똑하시고 지식인이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정추쌤, 음악가 차이콥스키 대학 그 음악 대학을 졸업하셔가지고 이분은 얼마나 유명하시냐면은 옛날에 그 1960년대 유리 가가닌이 최초 우주 비행사였잖아요. 그분이 귀환할 때 우리 정주쌤이 작곡을 했어요. 음악을 이렇게 하는 거. 그 정도로 유명하고 이분은 원래 남한의 전라도 출신이신데 해방이 되고 나서 굉장히 공산주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 자기 형님하고 형님 따라서 북한을 넘어온 거예요. 자기 형님은 북한 영화 제작의 1인자였어요. 김일성 옆에서. 그리고 이분은 또 음악을 좋아하니까 또 모스크바 유학을 가셨고 자기 가족은 전라도에 그대로 남았어요. 그 동생이 정근이라고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남한에서 이 자식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다고 했고 이 우리 정추생 같은 경우에는 이 뭐랄까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김일성 개인 숭배 비판하고 이런 데 휩쓸려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면 뭐 숙청될 것이 뻔하니까 아마 그걸로 인해서 남아있던 북한에 남아있던 자기 형님도 아마 어떻게 잡혀서 숙청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런 아픈 마음을 계속 저랑 굉장히 친했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그렇게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자, 이 우리 한인들이 북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남한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올림픽 이후로 굉장히 남한에 대해서 이제 남한도 우리 조국이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됐죠. 왜냐하면은 많은 그 소련 예술단이 이제 교류를 하게 되고 소련 우리 그 고려인 예술단도 가서 공연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막 그 당시 엄청나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 신문이나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감동의 어떤 그런 무대들.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 있는 고린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남한, 북한 어떻게 생각해? 아니,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뱅가라고 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우리 모국이야. 이제 이런 중립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모국은 북한입니다. 왜냐, 우리 그 강계우르기 역사학자가 고려인 협회 부의장으로 오랫동안 부임하고 계신데, 이분은 자기 아버지의 소원이 북한을 한번 가보는 겁니다. 소련 시대에 서로 뭐 행제국이 공산행정국이라 해도 뭐 국가 단위 행사 있을 때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뭐 개인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고려인들이 연해주 출신들의 꿈이 북한을 고향에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강계우르 교수는 자기 아버지의 소원을 풀기 위해서 북한해를 건너갑니다. 자, 88 올림픽 이고 나서 북한에도 굉장히 경쟁 심리가 발동하니까 평양 축전을 열어가지고 많은 고위원들을 초대했거든요. 그때 이제 겨울기가 선물 보따리를 들고 그 북한으로 갔어요. 근데 친척집에 머물죠. 근데 너무 그때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거든요, 북한이. 그러니까 쌀도 부족한데 또 같이 자야 되고, 그리고 선물도 줘야 되고, 이래서 너무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사니까 그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남한에 가는 게 더 좋다. 북한에는 더 이상 아빠 소원이어서 갔지만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갔다 와서 막 선물을 박스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줬다 하더라고요. 자, 이 소련 말기를 계기로 해서 88 올림픽,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구소련 지역의 한인들은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많은 한국 기업도 진출하고 교류가 활발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이후 또 문제가 터집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국 기업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다르더라. 동포 우선이 아니고 돈이 우선이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독립운동사 발굴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많이 있어가지고 한국 학자들이 건너와가지고 고리엔들과 많이 이렇게 같이 뭔가 자료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여러분들 이동희 알죠? 그 상해 임시정부의 부총재로 이동희 그분 손녀가 이제 유디밀라라고 있어. 그분하고도 내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분은 책을 썼어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여러 자료들을 손으로 있었는데 한국에 오신 학자라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사 발굴 어쩌고 막 같이 하자 그러고 막 띄우니까 자기 자료를 다 줬대요. 근데 돌려받기로 했는데 돌려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고 또 유명한 그 작가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도 주고 돌려주지 않은 우리 한국 분들이 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안 됐던데 오죽하면 그분이 책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한국에 여러 번 초대받고 해가지고 조금 기분이 완화됐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약속을 안 지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굉장히 서로 이렇게 뭔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은 부분들이 많고 한국과 경계하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북한이 우리 모국이야. 남한은 어차피 저기는 뺏겨 먹어야 할 대상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자, 독립을 하고 나니까 자, 카자흐스탄도 이제 카자흐스탄에게는 해방입니다. 고인한테는 이제 완전 자기의 기반이 다 무너집니다. 자, 첫 번째 카자흐스탄은 자기 전통을 되찾자, 언어를 되찾자, 문화를 되찾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 독립 당시에 가장 인구가 절반이 안 됐어요. 40%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뭔가를 가장 주도적으로 국가 건설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잘 안 맥히니까 인구를 갖다가 유입하기 시작해요. 주변에 흩어진 몽골 지역의 주변 지역의 가작 민족들을 다 이렇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집도 주고 뭐 연금도 주고 해가지고 불려들였는데 뭐 거의 절반은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35%에 불과했던 가작 그 인구가 독립 당시에 지금은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무슬림이기 때문에 다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정책을 언어 정책 같은 경우에는 독립하자마자 이제 국가어를 바로 카자흐. 그러니까 우리 고려인들은 아니 뭐 고려인들은 러시아 말밖에 모르거든요. 카자흐는 별로 언어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으로 해가지고 문명어는 러시아어고 문맹어는 카자흐. 이 카자흐는 뭐 문법도 없어.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데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뭐 떵떵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뭐랄까 뭐랄까 굉장히 불편한 그런 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했는데 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다른 공화국에 비해서 카자흐스탄은 굉장히 언어를 갖다가 연착륙으로 이렇게 해서 긴 시간을 두고 이렇게 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카자흐스탄에 와서는 대학에 복도에 보면 팻말이 전부 다 러시아 말로 써져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카자흐 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카자흐 말, 러시아 말 이렇게 혼용을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카자흐로 다 변했어요. 그리고 학과 회의나 그다음에 학부 회의, 대학 회의, 뭐 회의 많죠. 회의를 할 때 러시아로 하던 게 갑자기 어느 날부터 카자흐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러시아만 하는 카자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카자흐를 모르는 카자흐들도 있다는 거죠. 그분들도 이제 차별받는 구조로 되어버리고 당연히 고려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큐멘테이션도 서류하는 것도 전에는 제가 러시아로 이렇게 했어요. 저도 이제 러시아를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카자흐 위주로 완전히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 고려인 그 대표 지도자들 중에서는 카자흐들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공식 석장에서 야단을 맞아요. 아니 그렇게 시간을 많이 줬는데 왜 카자흐를 못하는 거야? 하고 그 정도로 그냥 야단을 치는 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굉장히 좀 비참한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비에트 당시 때는 그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명성을 날렸죠. 주류소의 어떤 그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지식인들, 당 간부들 굉장히 고려인이 많았어요. 그 독립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1950년대 중에 96명 갈수록 이제 세대가 내려갈수록 거의 이 고위직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카자흐를 못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카자흐를 카자흐처럼 잘 해도 누가 임용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리안들은 주로 비즈니스로 많이, 우리 일본에도 우리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여기도 비즈니스 쪽에서 또 이제 돈을 많이 번 코리안들이 참 많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68.5%가 지금 카자흐인. 우리 고려인 같은 경우는 지금 카자흐스탄에 10만 명, 0.5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종교는 뭐 70.2%가 이 전부 다 카자흐들이죠. 카자흐들은 기본적으로 무슬림. 근데 아랍 무슬림하고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들 아랍 무슬림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유목민주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간섭화되고 자기 토착 종교와 이 결합이 돼가지고 뭐 이 히잡 같은 거 안 쓰고 자기네 쓰는 수분이 있어 키메섹 쓰고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분 하는 기도도 안 해요. 메카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없어요. 뭐 술도 마셔요. 굉장히 루즈한 좀 최소화된 무슬림들이랄까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자유롭고 그래서 아랍 무슬림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주로 이제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종교, 우리 고려인도 러시아 종교가 많아요. 종교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이 새로운 독립국에 어떤 적응해 가면서 이분들은 어떤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과거 스탈린 권력에 있는 그런 횡포 때문에 권력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카자흐를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카자흐스탄이니까 당연히 국가와 카자흐, 우리가 카자흐를 배워야지. 그리고 카자흐를 아주 칭찬합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은 민족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실제 차별이 있어요. 문화적인 차별은 없고 포용 정책을 하지만 사회 정치적 차별은 아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뭔가 자리를 주지 않으면은 그게 진입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카자흐스탄에서 절대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우리 고려의 민족이에요. 원래 또 카자흐들도 고려를 인정하고 비교적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카자흐들은 어떤 반러시아 감정이 좀 많을 뿐이지 고려인하고는 뭐 그렇게 사이가 나쁘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고려인은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특히 나이 든 세대는 언어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관공서에 가면은 카자흐로 쓰라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이제 러시아 카자흐 두 가지 바리안트를 주는데 지금은 아마 카자흐로 막 써야 되고 하는 그런 걸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세대들은 학교에서 카자흐가 기본 언어고 그 다음에 카자흐 문학도 배워야 되고 옛날에 러시아 역사를 배웠다면 카자흐 역사를 배워야 되고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적응을 하겠죠. 우리 대학에서도 카자흐반 있고 러시아반 했어요. 예, 처음에는 러시아반이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카자흐반 학생들이 많아요. 두 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과목별로 막 나눠져 있고 굉장히 이 수업 수가 좀 시간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튼 우리 고려인들은 문명어, 문맹을 하는 이분법적인 그 불식에 버리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카자흐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카자흐를 잘하는 고려인이 있다. 그냥 뜨는 거예요. 매스컴에. 또 외국인이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 카자흐를 잘한다. 너무나 존경해요. 어디 가든 프리패스예요. 택시 탈 때도 뭐 카자흐로 하면은 아니 남은 사람인데 카자흐를 한단 말이야 하면서 너무나 존중해줘요. 왜냐 그 사람들은 러시아인들이 얼마나 자기네 언어를 무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벌써 결론에 도달했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큰 사회 변동의 맥락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동포애적인 관점보다 우리 동포라는 것보다 거주사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좀 더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고려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탄압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게 또 전승되고 있는지 다음 세대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트라우마 집단 트라우마든 개인 트라우마든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적극적으로 뭔가 내러티브 기억으로 표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과거 기억을 숨기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뭐 소설을 쓴다든지 뭔가 이렇게 글을 쓰다든지 신문에 낸다든지 영화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뭔가 재현을 해가지고 표출을 해야 그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관점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 고려에 대한 구소련 한인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게 됐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으로 마치고요. 질문 예. 있으면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선생님 오늘 첫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75분 수업이라서 제가 네, 그냥 다음 수업 있는 학생들은 나가도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 네, 선생님 이 강의가 지금 다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네. 나중에 시간 될 때 나머지 그 뒷부분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좀 미리 좀 공부 좀 하고 선생님 수업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를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냥 네. 선생님한테 의존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너무 아니, 재밌게 교수님, 들었고요. 네, 잠깐만요. 제가 네. 이 화면을 공유를 안 했으니까 화면 공유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화면 공유가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김정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학생들이 조금 남아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귀한 기회니까 혹시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갑자기 질문하라고 하니까 또 아,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지금 카자흐스탄에 17년 이제 계셨다. 네네. 예.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제 원래 이쪽 그 사부님께서 이쪽 그 러시아 쪽에 일을 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카자흐스탄에 가시게 되셨어요? 우리 그 남편은 독립하고 나서 1993년도인가 이쪽에 한번 어, 탐험을 하러 왔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어,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보고
네. 이쪽에서 뭔가를 해보면 참 좋겠다는 그런 뭐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혼자 왔다 아.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도 하고 또 음. 그러면서 알마티 시장을 한번 장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 망하기도 하고 모스크바에 가서 또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국립대에 척을 두고 또 공부도 계속 하면서 어.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 가지고 저는 이제 어. 2007년도 가족하고 완전히 네. 이쪽으로 예. 왔었습니다. 네, 그런 계기가 예.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아. 고려인들이 정말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 그 일제 시대 때 정말 슬픈 네. 아픈 역사가 있지만은 가장 네. 많은 피해를 본 그런 우리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CIS 지역에서 인제 그 언어교육원 원장을 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데요. 정말 네. 눈물 없이는 못 그냥 그 학생들이 그 한국어로 연설을 하는데 제가 그냥 네.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그렇죠. 잊고 지내고 있다가 '아 우리가 정말 이 민족이구나.' 그러니까 말이 통하고 네. 이렇게 말이 통하는 게 우리 민족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 고려인들이 다시 이렇게 한국에 와서 또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잊고 지내고 있다가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알게 돼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음.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 우리 카자흐스탄이 정말 한국과 너무나도 다른 그런 국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너무나 최근 달라요. 네. 예. 예. 근데 인제 우리 고려인이 요즘 젊은 세대는 한국에 유학도 많이 가고 이러는데 네. 이 나이 든 세대하고 이 젊은 세대하고 생각은 또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 역사에 음. 대해서 잘 모르는 이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 요즘 한류 바람이 부니까 뭐 케이팝, 케이컬처, 어. 케이푸드 해 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예. 이쪽에도 우리 여기 가장 민족들의 유목민족이지만 아주 네. 가부장적이고 위계 어. 질서가 있어요. 왜냐? 아. 계절 따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음. 악착하려 가지고 노인의 어떤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아. 따라가고 아. 이 집안의 어른의 말이라면 절대 복종하는 우리 지금 한국보다 훨씬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음. 문화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우리 그런 게 남아 있으니까 굉장히 음. 동질감을 느낀다 그래요. 언어도 어. 알타이직으로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이 한국어를 더 쉽게 배우거든요. 이 어순이 아. 같기 때문에. 그런 어순이 동질감 여러 같아요. 가지 어. 있어 가지고 그런 점도 참 재미있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카자흐어를 하세요? 쪼끔? 그래도? 제가 가자흐를 예. 배우고 싶지만 예. 러시아어도 벅차 가지고 아직 못 배웠습니다. 물론 예. 단어 같은 거는 이렇게 알고 약간 뭐 음. 알아듣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마는 좀 아. 어렵습니다. 이 그러니까 나이에 거기도 많은 예. 언어를 하기에는 좀 그러시죠. 예. 그러면 그 러시아어는 아무래도 그쪽 인도 유럽어족 무슨 영어나 그쪽 그 어순이고 그다음에 그 네네. 카자흐는 알타이어 계통이란 네네네네. 말씀이신 거죠? 예예예. 예. 어순이 같습니다. 어순이 같아요? 네네네. 아유 아니 저는 전공이 언어학이다 보니까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아. 있네요. 그래서 네네. 예예. 그러시군요. 예. 네 아니 네. 그래서 몽골 친구들도 그렇게 한국어를 잘해요. 왜냐하면은 몽골 그 어순이랑 한국어 예예. 어순이랑 같아. 알타이어계라서 네네. 같은 계통이잖아요, 몽골어도. 예. 그러니까 여기는 유목민족이니까. 유목민족이고 카자흐를 음. 하면은 우즈베키스탄과 우즈베크만을 서로 알아들어요. 같은 어. 인제 같은 유목 어 알타이어계라서. 그렇죠. 이렇게 하고. 또 터키 가면은 터키어도 또 서로 이해를 해요. 키르기스탄 가면은 터키. 또 서로 이해를 해요. 근데 인제 저 아. 페르시아계 이란이나 뭐 그쵸. 타지키스탄 이런 데는 쪼끔 다르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같은 그 투르크계 음. 언어 몽골 투르키 언어 알타이직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통점이 어. 많아서 어디 어. 가든 그런 어느 정도 이게 토착어로 얘기를 해도 서로 네.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어. 예. 저 너무 재밌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인도 유럽어족과 그 우랄 알타이어계 이쪽과 그 경계선에 있네요 보니까. 아 네네. 음. 우리 여기 소련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원래 카자흐는 문자가 없잖아요, 카자흐 네. 언어에. 인제 그렇죠. 소련 시대에 옛날에는 인제 아랍어 문자를 썼었어요. 근데 소련 네. 시대에 오면서 다시 시릴 문자를 썼었어요. 예. 지금은
지금도 키릴 문자를 쓰고 있는데, 네. 라티니제이션 해가지고 네. 자기네 그 언어에 발음 나는 대로 라틴어로 음. 하겠다. 우즈베키스탄은 그렇죠. 이미 그걸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카자흐스탄도 그걸 도입해. 그러면 외국인이 와가지고, 저 우즈베키스탄에 얼마나 갔다 왔는데, 라티니제이션을 하니까 뭐 쉽게 쉽게 다 읽히더라고요. 우즈벡 음. 말인데도 쉽게. 그렇듯이 음.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그렇게 하자고 말은 음. 있었는데, 이제 한동안 있더니 이제 쑥 들어갔거든요. 그게 이제 한번 했던 거를 바꾸기가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키릴 문자에 진짜. 에다가 그 다음에 어. 자기네 소리 없는 거, 이 러시아에 없는 소리를 9개를 음. 보태가지고 이렇게 아. 이제 자기네 문자로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릴 문자. 그렇구나. 킬일 문자를? 네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여튼 갑자기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네네. 수업이니까 일단은 마치고, 예, 그렇게 너무 하도록 가슴 하겠습니다. 아픈 스토리였어요. 그죠? 아, 학생들도 좀 예, 듣기가 힘들었지 않았을까. 저도 이 예, 연구하면서 너무 예, 가슴 아픈 얘기가 많아가지고 예, 참 예. 힘들었던 적이 많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이 이제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침 저희 그 총장님께서 그 강의를 하신 게 있는데 이게 네. 현대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뭐 그런 아주 그래서 이렇게 유엔에서 이렇게 원조국에서 세계 최초로 수혜국이 된 그런 케이스가 네. 바로 우리 한국이다. 이제 그 네. 얘기를 네. 하면서 이제 네. 학생들이 많이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그런 민족이구나, 그런 국가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아마 알게 될 네.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 예. 제 이번 강의의 그 전략입니다. 아, 예, 예. 우리 그래도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죠. 예, 우리의 앞으로 예. 역사를. 네네. 예. 수혜국이 됐는데, 우리 카자흐스탄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석박사는 장학금도 받고, 또 네, KGSP 프로그램으로 석박사 과정에도 가고, 네네, 진짜, 그래서 한국 학과 네.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네네. 그러게요. 그래서 요새 이제 한류풍이 있어가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네. 한국어 배우려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네. 네. 네네. 아프리카에는 네. 우리 뭐 한국어를 도입해가지고 문자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저기 뭐, 그런 데도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또 사실 맞는 맞는 얘기기도 한 건데. 예, 알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우리 지금 네. 남아있는 학생이 한 11명인데요. 여러분, 아, 혹시, 수업 있어서 다 나갔어요. 제가 나가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 여러분, 수업. 혹시, 예, 선생님 혹시, 질문사항 혹시 있으세요? 이서영 학생. 우리 이서영 학생은 우리 딸내미랑 이름이 같아. 이서영. 음, 제가 서영이 엄마인데. 교수님이 75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75분이에요. 시간을,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12시 15분. 한참 오바를 했네. 저는 아니에요. 가게 될 생각을 하고 2시간으로 이렇게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아니, 그래도 늦게까지 이 하게 원격 돼서 수업이 또 죄송합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또 이게 녹화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러면, 오늘 선생님 너무 좋은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다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마 네. 쪽고를 쓸 거예요. 그래서 쪽고를 쓰고서 아마 보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뭐 질문사항 같은 거 네네네. 있으면은 제가 바로바로 선생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들어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교수님 너무 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 좋은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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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러분들.